이란 전후 복구 사업, 미국이 주도한다. 폭격이 멈추자 트럼프는 전쟁 후 이란 재건까지 주도권을 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과도정부 대답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산업 발전 모델을 채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 엘리트 일본을 버리고 70년 전 전후 재건 모델을 채택한 이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만 하다디라고 합니다. 이란 중동 과도정부 인프라 재건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이라는 긴 직함을 달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테헤란 외곽의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하미레이가 죽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건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어떤 장면 때문입니다. 세계가 하미레이 제거와 중동 전쟁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이란 시민들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있던 나라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중동의 무력 충돌이 격화된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남부 항만 지역과 접경 도시들이 연이어 교전에 휘말렸고 민간 인프라는 말 그대로 뼈대만 남았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발전소가 멈추고 병원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그때 하루에 18시간씩 현장을 뛰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워싱턴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성과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안보보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죠. 전략적 목표 달성, 지역 안정화 기여, 동맹국과의 공조 성과. 그 단어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저는 테헤란 남쪽 임시 지휘소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먼지 낀 모니터 너머로 흘러나오는 영어 자막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어떤 거대한 괴리감이었습니다. 승리라고요. 이 폐허 위에 서서 승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가? 물론 트럼프의 도움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가 제거됐어요.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 이란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예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파르하드 과도정부 통신기술국 차장이 태블릿 하나를 건넸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이란 국내 검색 트렌드가 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부터 급격하게 치솟은 검색어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리아 모델, 한국식 재건, 한국 경제 기적. 그 단어들이 그래프 위에서 수직으로 솟아올라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 직후 한 나라의 시민들이 가장 먼저 검색한 것이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중동 산유국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이었어요. 저는 파르하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3일 연속 1위입니다. 테헤란뿐 아니라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까지 전부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반도체 강국이라는 정도.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찾고 있던 건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산업국가로 전환했는지 그 설계도였습니다. 1950년대 잿더미 위에서 시작해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나라.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더 흥미로운 소식이 워싱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정부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이니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상당한 당혹감이 번지고 있었다고 해요. 미 국무부 중동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보고서 하나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란 시민사회 재건 선호도 분석이라는 딱딱한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질문은 단순했어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야말로 전후 재건에 완성된 모범 사례였거든요. 미국이 직접 설계하고 미국이 직접 투자하고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키워낸 나라. 그런데 정작 재건이 필요한 당사자들은 그 모델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검색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점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전후 재건은 외부에서 주어진 설계도였습니다. 미국이 그림을 그리고 일본이 그 위에 집을 지은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도 설계도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도면을 그렸고 스스로 자재를 조달했고 스스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실패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분노가 아니라 설계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것도 한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냈어요. 심지어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둘 다 완벽하게 달성하고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란 시민들이 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려주는 미래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그릴 수 있는 미래의 방법론. 이란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감지한 워싱턴은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2차 제재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핵 관련 의무 이행 점검이었지만 과도정부 외교 라인에서는 다른 해석이 돌았습니다. 한국과의 직접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거였죠.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 미국이 설계한 전후 질서의 그림이 흔들린다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들이 영웅 대접받고 전후 재건 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랬죠. 한국도 미군정을 겪었고 일본도 미국 도움으로 전후 재건에 성공했죠. 이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식 모델대로 이란 국민 스스로가 일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휘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은 전쟁 전이나 후나 똑같이 넓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폐허 위에 어떤 나라의 설계도를 올려야 하는가? 미국은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다음 장은 미국이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전쟁을 끝내는 건 군사력이지만 전쟁 이후를 시작하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니까요.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을 저는 이제 막 알게 된 참이었습니다. 그것은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도 아니었어요. 항공모함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갑게 구조를 세우는 능력.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에 걸쳐 증명해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첫 번째 이미지는 1953년 서울의 항공사진이었어요. 까맣게 탄 건물 잔해와 끊어진 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걸어온 테헤란 남부의 풍경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축이고 세계가 그 나라의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간극 앞에서 저는 한동안 화면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왜 그토록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사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전후 재건의 전설 같은 나라였죠. 미국이 만든 모범 답안, 아시아의 기적, 세계 2위 경제대국. 저도 대학 시절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란의 공과대학에서 경제발전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을 첫 번째 사례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제가 교과서에서 읽은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0년입니다. 장기 침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30년이면 한 세대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바닥을 기었고 주가 지수는 1990년 고점의 절반 수준을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구 그래프를 펼치는 순간 저는 진짜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생률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매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고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줄고 그래프의 곡선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저는 인프라를 설계하는 사람이라 이런 그래프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하나의 지표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가 수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르하드가 그때 저한테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전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1945년 패전, 미군이 도쿄에 진주했고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의 헌법을 새로 썼습니다. 의회 구조를 설계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토지 개혁을 지시했어요. 일본 국민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점령군이 결정한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경제는 기적적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계자가 외부에 있었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 한국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래에서 올라온 것이었거든요. 1919년,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하기 26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거리로 나왔습니다. 3.1운동, 식민 지배 한가운데서 무기도 없이 군대도 없이 맨몸으로 독립을 외친 겁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닌 자기 결정의 폭발이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위에서 설계된 체제는 설계자가 떠나면 흔들립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면 스스로 수정할 메커니즘이 약해요. 일본이 30년 동안 구조 개혁에 번번이 실패한 것도 어쩌면 그 뿌리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쟁취한 체제는 다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다시 요구하고 다시 고치거든요. 시스템의 주인이 시민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감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과도정부 외교 채널을 통해 흥미로운 문서 하나가 전달됐어요. 유럽 주요 대학 연합체인 브뤼셀 정책연구 네트워크에서 작성한 브리핑 페이퍼였습니다. 제목은 체제 전환기 국가의 참조 모델 재평가. 건조한 학술 문서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연구원 마르틴 셰퍼가 영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후 재건의 성공 사례로 일본과 독일만을 반복해서 인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외부 설계에 의한 전환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부 동력에 의한 체제 전환. 그것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한 사례를 찾는다면 한국이 가장 유효한 참조점입니다. 저는 그 브리핑을 2번 돌려봤습니다. 두 번째 볼 때는 메모까지 했어요. 셰퍼 연구원이 짚은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전환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의 전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전환. 이 세 가지를 불과 반세기 안에 전부 해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셰퍼 연구원은 이것을 능동적 체제 전환 경험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변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설계한 변화. 그리고 그 경험이 축적된 나라만이 다른 나라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논지였어요. 이 보고서가 유럽 학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반도체와 케이팝의 나라였어요. 문화 수출국, 기술 강국, 물론 대단한 수식어들이죠. 하지만 체제 전환의 설계자라는 프레임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 자체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나라라는 뜻이니까요. 파르하드가 그 즈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국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 1997년의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을 때 시민들이 자기금을 모아서 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록을 확인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민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결혼반지까지 냈다고 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건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을 시민 쪽에서 먼저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자기 것을 내놓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지휘소의 작은 창문 너머로 테헤란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전력 복구가 절반도 안 된 도시의 불빛은 듬성듬성했어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어둠 사이사이로 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구나. 기술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폐허를 자기 손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결심한 시민들의 경험이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숫자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몇 위, 반도체 점유율 몇 %, 수출액 몇 달러. 하지만 숫자 뒤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이 이미 워싱턴과 도쿄를 동시에 긴장시키기 시작했다는 것도. 전쟁은 총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숫자로 배웠어요.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바닷길이죠.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54km. 그 좁은 물길이 막히면 지구 반대편의 주유소 기름값이 뛰고 공장이 멈추고 항공편이 줄어듭니다. 전쟁이 끝났다고요. 하지만 호르무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도정부 에너지 안보 긴급회의에 불려갔어요. 회의실이라고 해봐야 테헤란 중심부의 반쯤 복구된 관공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이 유일한 환기였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대신 태블릿 3대가 놓여 있었고 화면마다 빨간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자문관 나시르 골라미가 태블릿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이거 어젯밤 런던 해상보험 시장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해상보험료가 3배로 뛰어 있었거든요. 3배. 그러니까 어제까지 배 한 척당 20만 달러이던 보험료가 하룻밤 사이에 60만 달러가 된 겁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보험 시장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이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의외의 곳에서 왔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쟁 기간 내내 미국의 중동 개입을 견제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없었지만 호르무즈 인근 해역의 해군 함정을 증파하고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건 이권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시작되면서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죠. 보험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률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확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바닷길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임원이라고 칩시다.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을 호르무즈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3배가 뛰었어요. 운송비 전체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남겠습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비용을 감수하고 기존 경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안정적인 인프라를 가진 나라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한 기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라미 자문관이 이어서 보여준 데이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인프라 안정성 평가 보고서. 에너지 컨설팅 기관과 투자은행들이 긴급하게 작성한 문서들이 런던과 싱가포르 시장에 돌기 시작한 거죠. 그 보고서들의 공통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과 가공과 중개가 가능한 국가는 어디인가? 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가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잖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왜 에너지 안정성 평가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르하드한테 물었죠. 한국이 에너지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파르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유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뒤 석유 제품으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채운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액화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규모도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전략적 석유 비축량도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훨씬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인프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역설. 저는 그 대목에서 묘한 감탄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마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세계 최고의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교하게 설계한 거예요. 한 방울도 허투루 쓸 수 없으니까 모든 방울의 경로를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바로 그 설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골라미 자문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지금 런던과 싱가포르 에너지 시장에서 재미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과 패키지를 묶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패키지. 그 단어에 저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랬어요. 중동 재건에는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 복구가 필요합니다. 발전소, 송유관, 가스터미널, 정유 설비. 그런데 이걸 건설하려면 3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건설 기술,
에너지 가공 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성. 보통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조달합니다. 건설은 여기, 기술은 저기, 에너지 보장은 또 다른 곳.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던 겁니다. 건설.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동에서 플랜트를 지어왔죠. 사우디 주베일 산업도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그 이름들이 증명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술, 정유와 LNG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 자국 내 비축 시스템과 다변화된 수입 네트워크가 그 보증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위기를 산업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테헤란의 소음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어떤 나라는 무기를 꺼내고 어떤 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나라는 뉴스 속보를 틀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총성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산업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구조를 읽고 그 구조 안에서 자기 자리를 설계하는 것. 그게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된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저는 관공서 건물을 나와 어두운 거리를 걸었어요. 전력이 불안정한 테헤란의 밤은 한 블록을 걸을 때마다 빛과 어둠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아직 경제 기회처럼 보인다.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중동 재건을 연결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잘 설계된 비즈니스 기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보험료가 3배로 뛰는 밤에 조용히 산업 지도를 펼쳐놓는 나라. 그 나라의 계산이 단순히 돈에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드러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 본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지휘소 간이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란 국내 소셜미디어 피드를 훑고 있었는데 어떤 인터뷰 영상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올라온 지 4시간 만에 이미 수십만 회를 넘기고 있었어요. 썸네일은 흐릿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어요. 8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옷에는 콘크리트 먼지가 묻어 있었고 왼손에는 물병을 쥐고 있었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인터뷰어는 이란 지역 매체의 젊은 기자였어요. 폭격 피해 현장을 취재하러 왔다가 자네 앞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카메라를 들이댄 거였죠. 처음 몇 마디는 전형적인 피해 증언이었습니다. 언제 폭격이 있었고 어디로 대피했고 가족은 무사한지.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에서 영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이 건물이 원래 뭐였습니까? 노인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말이야. 옛날에는 산업단지 외곽 숙소였어. 1970년대 내가 젊었을 때 여기서 플랜트를 지었거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플랜트였습니까? 석유화학 설비였지. 그때 이란이 산유국으로 막 커지던 시절이었으니까 외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 없는 회상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란은 석유 호황기였고 중동 전역의 플랜트 건설 붐이 일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에서 저는 간이 침대 위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먼지 낀 기억을 꺼내는 게 아니라 어제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듯 생생해진 겁니다. 그때 현장에 여러 나라 팀이 있었지. 일본 팀, 유럽 팀, 그리고 한국 팀. 한국 팀은 제일 늦게 들어왔어. 장비도 제일 낡았고 인원도 적었어. 솔직히 처음에는 좀 걱정했지.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 노인이 잠깐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카메라가 그 침묵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이상한 게 있었어. 다른 팀들은 작업 시간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갔거든. 한국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 해가 지고 나서도 현장에 남아서 내일 작업할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모래를 치우고 자재를 정리했지. 밤 10시, 11시까지. 사막의 밤은 춥거든. 그 추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해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1978년이었나?
1979년이었나. 이란 국내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철수 권고가 내려졌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고 본국 정부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지.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기인지 아시겠죠? 이란 혁명 직전입니다. 거리에 시위대가 쏟아지고 총성이 간간히 들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던 그 시기. 일본 팀이 제일 먼저 짐을 쌌어. 하루 만에 전원 철수했지. 유럽 팀도 이틀 뒤에 나갔고 현장이 텅 비었어. 노인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국 팀은 남았어.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30대 초반쯤 됐을 거야. 이름은 기억 안 나. 그 사람이 우리 이란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 통역을 통해서 들었지. 우리는 이 공정을 끝내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설비를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안 떠났습니까? 2주를 더 남았어. 외부 상황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 현장에 나왔고 우리한테 설비 운영 매뉴얼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어. 마지막 날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그랬지.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노인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50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폐허가 겹치는 그 시선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계약대로 했어. 철수 조건에 해당하니까 떠난 거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계약서에 없는 일을 했어. 계약보다 사람을 남긴 거야. 계약보다 사람을 남겼다.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폭발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고 공유 횟수는 시간 단위로 늘어났어요. 이란 시민들은 이 80대 노인의 증언에 열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 한번 검색 트렌드 1위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모델 검색이 아니었어요. 한국 건설이란, 한국 플랜트 역사, 한국 중동 진출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쏟아진 겁니다. 파르하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달려왔어요. 위원장님, 이 영상 보셨습니까? 새벽에 봤습니다. 지금 시민들 반응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한국을 재건 파트너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파르하드의 말을 들으면서 전날 밤 에너지 안보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정유 능력, LNG 인프라, 건설 역량. 그때는 그것들이 산업 지표였어요. 수치와 그래프로 측정되는 역량이었죠. 하지만 이 노인의 증언은 그 수치들 아래에 깔려있던 전혀 다른 층위를 드러낸 겁니다. 신뢰.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주를 따는 게 단지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 50년 전 사막의 한밤중에 모두가 떠날 때 남았던 그 선택이 세대를 넘어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산업계약서는 숫자로 쓰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막의 밤에 남은 사람들,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매뉴얼을 가르쳐준 소장, 떠나면서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한마디. 그것들이 모여서 50년 뒤에 하나의 자산이 된 겁니다. 제 무제표에는 잡히지 않지만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 신뢰라는 이름의 자산.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3장에서 봤던 에너지 패키지 논의. 한국이 건설과 에너지, 기술과 수급, 안정성을 한 묶음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그건 빙산의 수면 위였던 겁니다. 수면 아래에는 이 50년짜리 신뢰가 있었어요. 보험료로는 측정할 수 없고 보고서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하지만 이란 시민 수백만 명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신뢰가. 노인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건물은 무너져. 하지만 사람이 남긴 기억은 안 무너지거든. 저는 그 영상을 닫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노인의 영상이 이란 전역을 뒤흔든 직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과도정부 총리실에서 직접 호출이 왔어요. 인프라 재건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제가 왜 총리실에 불려가는지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혔습니다. 테헤란 중심부 임시청사로 들어가니 회의실에는 이미 12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과도정부 각 부처 자문관들과 화상으로 연결된 외부 인사 몇 명.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총리실 행정혁신 수석자문관 자으라 모타메디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쟁 전에는 테헤란 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였다고 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오셨군요.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훑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도정보 행정체계 재설계 방안, 디지털 전환 모델 비교 분석. 인프라를 짓는 게 제일이지 행정체계 설계가 왜 저한테까지 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모타메디 자문관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건 시간과 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도로와 발전소만 복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었어요. 주민등록 시스템, 토지 대장, 납세 기록, 의료 기록, 교육, 이력,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 부분 손상되거나 유실된 상태였거든요. 건물은 콘크리트로 다시 올릴 수 있지만 한 나라의 행정체계를 바닥부터 다시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작업이었습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UN 경제사회국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 순위가 떴습니다. 1위, 한국. 저는 그 순위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K-팝과 드라마의 나라라는 것도. 하지만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건 솔직히 처음 제대로 인식한 사실이었습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설명을 이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단순히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출생 신고부터 사망 신고까지 시민의 전 생애 주기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관리됩니다. 부동산 등기, 세금 신고, 의료보험, 연금, 병역, 교육, 이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가야 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서에 가야 하고, 의료 기록을 확인하려면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시스템이고 각각 다른 서류가 필요하고 각각 다른 공무원을 만나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걸 하나의 디지털망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시민이 정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시민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더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오지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 배터리 기술 특허, 2차 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로봇 밀도, 인구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수. 이 지표들에서 한국은 하나같이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여러 항목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1위, 2차 전지 1위, 전자정부 1위, 로봇 밀도 1위, 인공지능 특허 출원 증가율 1위. 그 숫자들이 화면에 연속으로 나열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심장과 폐와 혈관과 신경이 전부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과 기술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인프라 재건과 행정 재건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려도 그 위에서 돌아가는 운영 체계가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그 단어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칩이나 자동차만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기고 있을 때 화상으로 연결된 한 인사가 발언했습니다.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서 체제 전환 자문을 담당하는 관계자였어요. 최근 제네바 회동에서도 한국 모델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전후 재건국의 행정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서구 중심 모델이 아닌 아시아형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고 그 핵심 레퍼런스가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3장에서 봤던 에너지 패키지를 떠올렸어요. 건설, 에너지 기술, 수급 안정성, 거기에 이제 디지털 행정 시스템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넓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범위였던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파르하드가
외교 채널에서 입수한 정보를 전해줬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가 이란 과도 정부의 한국 모델 검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제개발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ODA,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실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도쿄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협력기구가 이란 과도 정부의 별도의 행정, 자문 제안서를 급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내부에서 한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 보고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는 기조였지만 실제 내부 톤은 달랐어요.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서는 것. 그것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리한 지역에서. 그건 워싱턴의 계산에는 없던 변수였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는 전쟁이 끝나면 떠납니다. 하지만 운영체제를 설계하는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깔린 운영체제는 쉽게 교체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체제를 한번 선택하면 그 위에 앱을 깔고 데이터를 쌓고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의 행정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건 바로 그 지점이었을 겁니다. 한국이 이란의 행정 운영체제를 설계하게 되면 그건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구조적 영향력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지휘소로 돌아오는 길에 테헤란 거리를 걸으면서 골라미 자문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골라미 자문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걸 갖추게 된 게 대체 몇 년 만의 일입니까? 골라미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70년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70년. 70년. 그 숫자가 테헤란의 밤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를 보내지도 항공모함을 띄우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나라는 70년 동안 조용히 다른 종류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무기를. 그리고 그 무기는 총성이 멈춘 뒤에야 비로소 진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숫자가 떠돌기 시작한 건 그 주 후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 정부 내부 문서에서였어요. 에너지 인프라 복구, 항만 재건, 산업단지 조성, 방위체계 현대화, 디지털 행정 플랫폼 구축. 이란이 향후 10년간 필요로 하는 재건 사업의 총 규모를 산출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적힌 숫자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4천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40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대형 프로젝트를 다뤄본 경험이 있지만 400조라는 규모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통째로 다시 짓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각 분야별 최적 파트너 후보국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방위체계 현대화 후보에 한국이 올라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죠.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체계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이길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압도적이었어요. 초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 군함까지. 에너지 인프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유, LNG, 비축 시설 모두 세계 최상위. 디지털 행정, 전자정부 1위, 방산, 조선, 에너지, 디지털 행정. 이 네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수 있는 나라.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모타메디 자문관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유럽의 한 경제 전문 채널에서 방영된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경제사 교수 한스 디터 크라우스. 유럽 학계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사를 연구하는 권위자로 특히 전후체제 전환 비교, 분석으로 이름이 높은 학자였어요. 크라우스 교수의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동 재건을 둘러싼 논의에서 한국이 부상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일본이 전후 재건의 교과서적 사례 아닌가요? 크라우스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오해입니다. 일본은 완성된 국가입니다. 미국이라는 외부 설계자에 의해 정밀하게 조립된 정교한 완성품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스스로 부서지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다시 세운 나라예요. 이 둘은 결과물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성된 국가와 만들어진 국가. 저는 그 구분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크라우스 교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완성된 시스템의 문제는 설계 당시의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면 적응이 어려워요. 일본이 30년 넘게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80년대에 완성된 경제 구조가 2000년대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일본 내부에서도 수십 년간 논의됐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부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영상을 멈추고 며칠 전에 봤던 일본의 경제 그래프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성장률, 인구, 국가 채무, 선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래로, 30년 동안 아래로. 그런데 크라우스 교수가 한국에 대해 말한 부분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지난 70년간 최소 3번 이상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됐고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등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게 아니라 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1953년 거의 0점에서 출발한 선이 중간중간 급락하는 구간이 있지만 매번 더 가파른 각도로 반등하면서 우상향하는 곡선. 마치 심장박동 그래프 같았어요. 죽을 뻔할 때마다 더 강하게 뛰는 심장. 크라우스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완성된 국가는 위기에 약합니다. 시스템을 부수는 것 자체를 실패로 인식하기 때문에 필요한 파괴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만들어진 국가는 위기에 강합니다. 부서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재설계하고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최근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소식. 파르하드가 며칠 전에 지나가듯 언급했던 건데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크라우스 교수의 분석을 들은 뒤에 그 숫자를 다시 보니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코스피 6,000. 1997년 외환위기 때 300대까지 폭락했던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반 토막이 났던 지수가 지금 6,000을 넘긴 겁니다. 300에서 6,000.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바닥을 치고 매번 구조를 뜯어고치고 매번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운 결과였어요. 외환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편했고 그 과정에서 IT 산업 육성의 발판을 깔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와 바이오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조 규모의 중동 재건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타메디 자문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문관님, 크라우스 교수 인터뷰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산업 역량으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잘하고 반도체 잘 만들고 배 잘 짓는 나라.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모타메디 자문관이 잠깐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체질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스스로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체질. 400조짜리 수주 가능성이 한국 앞에 열린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위기를 먹고 자란 체질의 결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휘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란 재건 사업 보고서와 일본 경제 그래프와 한국 코스피 차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완성된 국가 일본. 30년째 같은 자리. 구조 개혁 실패. 인구 감소. 하향 곡선. 만들어진 국가 한국. 3번의 붕괴. 3번의 반등. 매번 더 높은 곳. 코스피 300에서 6,000. 상향 곡선. 400조 규모의 재건 사업 앞에서 세 개가 파트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지금 얼마나 크냐가 아니었어요.
부서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다. 다시 강해지는 나라다.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전해준 건 골라미 자문관이었어요.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지휘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백악관 공식 브리핑 요약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중동 안정화 성과와 미국의 전략적 기여. 저는 처음 문단을 읽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한 그대로였거든요. 성과 소유권. 미국은 그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안정화는 미국의 전략적 개입의 직접적 결과이며 향후 재건 과정에서도 미국이 설계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끝냈으니 전쟁 이후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브리핑 영상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인데 어딘가 불편해 보였거든요. 제가 느낀 게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 표정에는 자신이 만든 성과를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란에 있는 저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파르하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워싱턴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들이 포탄을 쏘고 자기들이 병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끝냈는데 정작 재건 테이블에는 한국이 앉아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미국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판을 설계하는 자리에 총 한 발 쏘지 않은 나라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마치 복싱 경기에서 자기가 상대를 때려 눕혔는데 챔피언 벨트를 코너에 서 있던 세컨드가 가져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국은 한국을 직접 밀어내지 못했을까요?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동맹국인 한국에게 한마디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며칠 뒤 외교 채널을 통해 더 구체적인 내부 정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입수한 건데 미 국무부 내부 브리핑 자료의 요약본이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한국과의 공동 설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공동 설계. 배제가 아니라 공동 설계. 이건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뜻이었어요. 왜 물러섰을까요? 모타메디 자문관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방산, 조선, 에너지, 디지털 행정을 한 묶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사실상 없어요. 둘째, 이란 시민 여론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란 시민들의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과도 정부가 흔들립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모타메디 자문관이 잠깐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막의 노인입니다. 저는 순간 사장의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폭격 잔해 앞에 앉아서 5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했던 80대 노인. 위험한 날 일본 팀은 철수했지만 한국 팀은 남았다는 그 증언. 그 영상이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회 재생됐고 한국은 계약보다 사람을 남기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시민들 사이에 깊이 각인된 상황. 모타메디 자문관이 이어 말했어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기억은 군사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란 시민들이 기억하는 건 미국의 폭격기가 아니라 50년 전 사막에서 끝까지 남았던 한국 기술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성과 소유권을 주장해도 시민들의 마음속 소유권은 이미 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장에서 봤던 노인의 증언이 단순한 감동적 에피소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50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 자산이었고 그 자산이 지금 이 순간 400조짜리 재건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무게추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골라미 자문관이 에너지 분야 채널에서 포착한 정보였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미국이 대이란 2차 제재 카드를 사실상 보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장에서 말씀드렸죠.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국과 이란의 직접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돌았었고요. 그런데 그 카드가 보류됐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골람이 자문관에게 물었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 제재 담당 부서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새로운 지정 목록이 올라와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산과 에너지 분야의 관세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세 재검토. 이것도 의미심장했어요. 미국이 한국산 방산 장비와 에너지, 설비에 대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중동 진출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세를 재검토한다는 건 반대로 한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압박 카드에서 협력 카드로 미국이 선회하고 있었어요. 파르하드가 그날 오후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미국은 계산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한국을 배제하는 비용과 한국과 손잡는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답이 나온 겁니다. 배제하는 쪽이 더 비싸다는 걸. 그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면 이란 시민 여론이 반미로 기울 수 있어요. 과도 정부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미국의 군사적 성과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게다가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패키지를 미국 혼자서는 대체할 수 없었고요. 결국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군사력으로 전쟁을 끝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은 병사 한 명 보내지 않았어요.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고요. 하지만 50년간 쌓아온 신뢰와 70년간 벼려온 시스템이 군사적 성과를 가진 나라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군사적 성과는 미국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권은 조용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휘소에서 퇴근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의 밤이 보였어요. 전력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몇 주 전보다 불빛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듬성듬성했지만 확실히 늘고 있었어요. 모타메디 자문관이 퇴근 전에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로 제가 아직 앉아 있는 걸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엄지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작은 제스처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되고 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골라미 자문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 전에 제 책상 위에 메모 하나를 올려놓고 갔는데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한국 측 실무진 화상 연결 확정. 파르하드는 복도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평소와 다르게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천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어요. 저는 세 사람의 반응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힘을 썼습니다. 그 힘은 거대했고 전쟁을 끝낼 만큼 강력했어요. 하지만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폭격으로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폭격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은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았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남았고 외환위기 때 스스로를 부수고 다시 세우면서 남았고 매번의 위기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류의 기록이 지금 이 순간 400조짜리 재건 사업의 설계권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쏜 나라와 끝까지 남은 나라. 세계는 지금 그 둘 사이에서 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과도정부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반쯤 복구된 임시 청사 1층 브리핑룸. 좌석은 백석 남짓이었는데 이란 국내 매체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서 복도에까지 사람이 넘쳤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편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그날은 발표자가 아니라 참관인이었거든요. 모타메디 자문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표정 그대로였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과도 정부는 국가 재건 마스터 플랜 수립에 있어 한국의 산업재건, 경험 및 디지털 행정 모델을 핵심 참조 프레임워크로 공식 채택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고 외신 기자 몇 명이 급하게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조가 아니라 공식 채택, 그 단어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한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가 재건의 설계도면
자체를 한국 경험 위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갔어요. 산업단지 설계는 한국의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모델을 참조하고 에너지 인프라는 한국의 정유 및 LNG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며 행정 전산화는 한국의 전자정부 플랫폼을 토대로 구축한다는 내용. 방위 체계 현대화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우선 협의를 진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르하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위원장님, 해외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국제통신사들의 속보가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제경제연구기관의 긴급 보고서였어요. 제목에 생소한 용어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트랜지션 프레임워크, 한국 전환 프레임워크. 누군가가 이 개념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이랬어요. 전후 재건 및 체제 전환에 있어 기존의 서구 주도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등장했으며 그 핵심에 한국의 경험이 있다는 것. 산업화, 민주화, 위기 극복,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복합 전환 경험이 하나의 재현 가능한 모델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후 재건하면 세계가 참조한 모델은 딱 두 가지였어요. 미국이 설계한 일본 모델과 독일 모델, 둘 다 냉전 시대에 승전국이 패전국을 재건한 사례죠. 70년 넘게 그 두 가지가 유일한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승전국이 만들어준 모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모델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브리핑룸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골람이 자문관이 급히 다가왔어요.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다디 위원장님,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을요. 공동 설계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중동 재건의 산업 및 행정 분야에서 한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러 간다고 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서울로 간다.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로. 이건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설계를 논의하러 가는 쪽이 미국이고 설계를 가지고 있는 쪽이 한국이라는 구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려 했었잖습니까? 2차 제재 카드로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도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르하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 산하 전략회의에서 비공개 보고서가 돌았다고 해요. 내용의 핵심은 일본의 구조 개혁 지연이 더 이상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전략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30년간 미뤄온 구조 개혁 때문에 중동 재건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판에서 한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였죠. 완성된 국가의 비극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부수고 다시 짓는 능력, 그것이 녹슬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녹이 400조짜리 기회의 문 앞에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지휘소에서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의 기록들, 시민들의 코리아 모델 검색량 급증, 일본의 30년 침체 그래프, 호르무즈 해상보험료 3배 폭등, 사막의 80대 노인 증언 영상, 전자정부 세계 1위 지표, 크라우스 교수의 완성된 국가 대만들어진 국가 분석, 미국의 성과 소유권 프레임과 그 선회, 그리고 오늘의 공식 발표와 코리아 트랜지션 프레임워크. 이 모든 것을 나란히 놓고 보니 비로소 하나의 선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세계는 군사 강국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총성이 울리면 무기를 가진 쪽이 주인공이니까요. 하지만 총성이 멈춘 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무대 중앙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철수하지 않고 남았던 기술자들, 1997년 나라가 망할 뻔했을 때 금반지를 들고 나온 시민들, 3번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3번 다 더 높은 곳으로 반등한 경제, 세계의 전자정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었습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보험료가 폭등하는 밤에도 산업 지도를 펼쳐놓는 나라, 모두가 철수할 때 현장에 남는 나라, 바닥을 치면 그 바닥에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나라. 이 이야기는 중동 전쟁 특수가 아니었습니다. 400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위기를 먹고
위기를 소화하고 위기를 설계 도면으로 바꿔온 나라의 이력서가 마침내 세계 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 여정의 첫 장면을 떠올렸어요. 파르하드가 태블릿을 건네며 보여줬던 그 검색 트렌드, 코리아 모델, 전쟁 직후 이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은 단어. 그때는 왜 한국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모타메디 자문관이 퇴근 전에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하다디 위원장님, 내일 한국 측 실무진과 첫 번째 공식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문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타메디 자문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는 나라요. 다들 떠날 때 남는 나라.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테헤란에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과 비교하면 거리의 불빛이 확실히 늘어 있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폐허에서 설계로.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가장 강한 나라가 끝냅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를 시작하는 건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는 나라가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